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네. 코너 제목이 없습니다, 아직. 코너 제목은 없고, 취지는 이게 60년대 아마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예, 유색인종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소수자 배려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대선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아직 예, 제목은 없는데 그런 취지. 자, 취지 마음에 드십니까? 정신적 다수당. 정신적 다수당. 원내 소수지만 정신적 다수당. 예, 근데 저희가 의석은 2%를 점유하고 있지만 지지는 7.3%를 받았고 국고보조금도 그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거제도만 바뀌면은 얼마든지 저희들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준비가 돼 있는. 정당 지지율이 얼마였다고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7.3%. 7.3%. 그러면은 그걸 300석으로 계산하면은 21석이 나오죠. 무려. 이야. 그래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고 네, 주장하고 계시죠. 예. 예,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정상화하자는 뜻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꽤 보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뭐 하나씩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날이 1년 내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철수 야권에서 이제 문재인 혹은 안철수 후보들이 선거구제 개편, 소선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인식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특위 내에서도 개헌을 할 때 선거제도를 함께 바꾸지 않으면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0.1% 득표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지금은 2등, 3등도 그 원내 진출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지지율만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은 이게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만든 코너라 아직 제목이 없는데 하다 보면 그리고 아마 저희, 게시판이나 문자로 이 코너의 제목을 정해 주실 거예요, 분들이. 공모합니다, 공모. 저희가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그러지 말고 취지만 설명하고 노회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제목을 정해줄 것이다. 예. 그냥 가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못하면 코너도 없어지는 거고요. 예. 사람이 태어날 때도 태어난 데 이름을 짓죠, 보통. 태어나면서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지어주죠.
부모들이 미리.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붙는 거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야 붙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부모의 역할을 청취자 여러분들 해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정의당 입장, 의원님이 바라보시기에 이제 지금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 한번 쭉 일별해서 간을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후보들이 많죠. 아직까지 이제 이번 주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각 당의 이제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통해서 네. 당의 후보가 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 안 되다 보니까 경선 후보까지 해서 후보가 많은데 그 많은 후보들 중에 일단은 완주가 예상되는 후보. 완주가 예상되는 후보.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완주한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완주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또 거기는 또 제3지대니 또는 비문연대니 이런 또 끝까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다른 후보가 되면 본인은 빠지게 되는 거죠. 100%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상당히 높지만 100%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람은 2명밖에 없다. 확실한 사람은? 심상정 후보도 이번에는 절대 중도에 나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나왔네요. 노가리. 제목 후보로. 자, 정의 코너. 마이너리티 리포트 어떻습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나왔는데. 아, 재밌네요. 역시 이런 센스들이 터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적인 후보, 아직 후보로 확정 안 됐으니까 잠재적인 후보들 한번 일별해 볼까요? 먼저,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 곧 나온다, 곧 등록한다 하는 분이 김종인 전 대표예요.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고 김종인 씨가 돼버렸죠, 그냥. 예.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출마할지 의문이긴 하지만 거의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실까지 80평짜리 구해가지고 80평 혼자 쓰기 어쨌든. 그래서 뭐 이번 주 중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다소 좀 의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니 비문연대니 이런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가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름대로 그런 구상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때의 선택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분이 그 비대위로 유명한 분이죠.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이제 또 한나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또 보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당으로부터 또 다 탈당을 했던 또 경험이 있는. 그렇죠. 있는 분인데 지난번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초기에 특히 탈당 러시를 막는 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역할은 사실은 대리기사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리기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할이 원래 그 차를 몰던 사람들이 그 차를 몰기가 힘든 상황에서 대신 몰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죠. 이런 거죠. 가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때도 보면 그 막판에 가면은 이제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차에 탄 사람들은 왜 대리기사인데 차 오나처럼 이렇게 행세하느냐. 왜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느냐. 뭐. 그러다 이러면서 뭐 내리느니 마느니 뭐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이제 뭐 나 이제 이러면 안 해. 뭐 내려.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탈당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이제 또 대리기사가 이제 렌트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차를 직접 이제 그렇죠. 자기 차를 갖다 몰겠다. 오나 드라이빙을 하겠다. 오나 드라이브처럼 이게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제3지대에 그 지금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또 대선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집책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두를 대표하는 주자가 될지는 대단히 좀 의문이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본인도 그거를 알지 않을까요? 설마?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의 후보, 바른정당의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최소한 이
그 세세 어떤 연대 같은 거는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둘은 정당이 있고요. 네. 소속 후보도 수십 명씩인데 혼자 달랑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제 연대에 참여할 당들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합류를 이제 할 하고 것처럼. 네. 또 이걸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운찬 전 총리까지 데리고 와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뭐 가능성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적고 또 설사 후보가 된다 한들 여기서 10% 돌파하냐 마냐의 그런 후보일 텐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비문 어떤 연대가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런 전망들을 다들 하는데 근데 왜 굳이 김정인 전 대표는 이렇게 뭐랄까요? 미랄이잖아요. 미랄. 좋은 말로 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미끄럼이 되는 것이고 좋은 말로 하면. 앞에서 바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나쁘게 얘기하면. 페이스메이커 이상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봅니다. 그죠? 정치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지지율이 낮아도 본인이 들어가면. 예, 뭐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개 보면은 한 15% 정도 지지를 얻으면은 그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 2명 중에 1명은 아는 체 하거든요. 15%만 돼도. 그리고 대개 보면 그 2명 중에 1명이 아는 체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웃으면서 아는 체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이제 좀 착시 현상에 빠질 수도 있죠. 착실까요? 혹시 이렇게 연대한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하면 본인한테 총리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구상이 뭘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개헌이 가능하지가 않죠. 대선 전 개헌은. 대선 후에라도 그런 입지를 만들어 두는 건가요? 계산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계산이.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병리학이라거나. 예, 뭐 그런 어떤 의학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직접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의 계산은.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한번 봐야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도지사는 토론에서 많이 만난 상대 아닙니까? 예,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토론했던 상대일 것입니다. 예, 홍준표 도지사도 토론을 잘하시죠. 예. 토론을 잘하시죠. 예,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업계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홍준표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이 망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망한 당이죠, 뭐. 예. 정상적으로 나올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역 도지사이고 또 지금 재판받는 중이고 그런데 그 보궐선거의 가능성까지 없애면서 나오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도민에 대해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들은 그 무상급식 철폐한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진주의료원을 폐지한 문제라 등등 해가지고 경남의 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경남에. 뭐 과거보다는 많이 적죠. 예. 홍준표 도지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유력 후보 구도로 지금 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적 경쟁력인데 그 지금 정상적인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말을 너무 막 하시네. 노회찬의 막말 이런 코너로 아니 막말이 아니라 어제는 뭐 사실 많은 유력 후보들이 사라졌죠 중간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출당이 안 됐어요. 그 당원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했고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석고대죄를 해야 될 당인데 우리가 집권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지금 사고체계 좀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작동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 다른 당은 몰라도 이 당만큼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그 국민에 대한 도리죠, 그게. 오늘 갑자기 빵빵 터뜨리시네. 정상적인 생계 자격이 안 된다. 노모 씨 어떻습니까? 노모 씨. 자비라는 없다. 노회찬의 노모 씨. 그러면 홍준표 후보 개인의 경쟁력,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많이 토론회 방송에서 많이 만나셨잖아요, 진짜. 예, 많이 했죠. 예. 서로 많이 다투셨잖아요. 예. 예. 그때 그 후보로서 그 의원 개인의 자질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예,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생각되고 나름대로 뭐 역할을 갖다가 한 적은 없지만. 역할을 없지만. 할 수도 있다. 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후보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김진태 후보라거나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그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웅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2위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 노회찬 의원과 아무래도 정치적성이 가장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잠재적 후보들만 지금 뭐 후보들부터 거론하고 있는데 김진태 후보가 대략 2위권인 것 같아요. 김진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은 아니죠, 두 분 다. 두 분 다 보면 대단히 극단적인 좀 생각, 뭐, 한반도에 전술핵을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지금 김진태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 지금 간사인데, 예. 자유한국당 간사인데, 뭐 재벌 옹호하고, 그 다음에 온갖 개혁 입법 막는데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있어야 되는지 의문인 이제 그런 상태죠. 사실 우리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면 춘천 시민들부터 소환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런 어느 사회든 보수란 건 있게 마련인 거고 그 보수를 네. 좀 합리적으로 대변을 하고 또 보수가 이 한국 정치의 생산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표주자로 나선 그런 분들은 보수의 대표성도 없는 게 아닌가. 그냥 극우. 그리고 그것도 태극기를 또 담요에다가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어깨에다가 휘두르고 다니는. 네. 망토처럼 예, 하고 다녔죠. 그건 비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보수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보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범보수라고 이제 묶으면 어쨌든 지지율이 지금 높은 편인데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평가도 받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들 생각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한국의 보수가 가야 될 어떤 바를 이렇게 보수의 가치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랫동안 이제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징으로 결집됐던 보수 세력들이다 보니까 이런 좀 정상적인 새로운 것에 낯선 것 같아요. 낯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량음료 먹으면 이게 음료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도 낮은데, 지지율도 낮은 상태인데, 지금 일단 경선을 통해서 뭐 유승민 후보가 앞서 있으니까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분들이 또 자유한국당하고 또 연대를 하게 되면 또 자유한국당 후보로 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지지율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보수 자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출발의 어떤 씨앗을 얻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자기들 씨앗을 스스로 다시 딱 묻어야지 키워줄 텐데요. 그러니까 날려버리게 된다. 저는 이번 뭐 대선에서 그 보수가 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 이제 쟁점은 뭔가면은 새로운 보수의 어떤 주자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출연해서 새로운 이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느냐. 결국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보수의 어떤 배후로서 예. 보수의 배후로서 당분간 뭐 다음 총선까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느냐. 상징으로서. 예, 상징으로서. 예. 그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뭐 홍준표 예를 들어서 유력한 홍준표 각 당에서 제일 유력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만약에 지금 지지율대로 홍준표 도지사가 범보수의 후보가 된다. 그리고 뭐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 끼든 해서 그래서 그 그룹이 보수를 대표하게 되면 다시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안타깝게 보시는 거군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게. 제가 뭐 다른 후보 지지율 낮은 거 안타깝게 생각할 처지는 아닙니다. 처지는 네, 제가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렇으면 뭐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눈을 돌릴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참 방송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제일 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후보도 아니고 후보는 심상정 후보 따로 있고. 네. 저는 자유인입니다.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씀을 그냥 막 던지시는데 네. 남들을 챙길 처지가 못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쪽 이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쪽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는 각각 한 번씩 짚어주시면요. 예, 일단 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예. 힘있게 그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예. 굳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고 예. 있습니다. 점점 더. 네. 그런데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 뭐, 그리고 이제 글쎄요. 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자신의 그 예측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제가 볼 때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예. 주까지는. 예, 이번 주까지는. 예. 다음 주부터는 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결국에 그 문재인 후보와 1대1 구도로 예. 이렇게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비문의 어떤 대표주자로서 이제 문을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이제 등극하겠다라는 포부인데 뭐 본인이 그런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뭐 탓할 수 없는 거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은가. 근데 그게 되려면은 몇 가지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단일 후보와 다시 또 연대하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되는 거죠.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1대1 구도가 되겠죠. 그 연대가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그 연대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신부터 시작해서 예. 그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꺼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 모든 걸 뛰어넘으려면은 그렇게 하면 이긴다. 예.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징조가 과연 남은 뭐 4월 15일 이전에 그런 게 과연 보일 가능성이 현재는 낮다고 봐야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큰 변화가. 저는 시간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예.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합해도 지는데 그 합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합하려고 하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기반한 호남의 정서가 과연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연대를 두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번은 아니구나. 나는 삼수구나. 재수가 아니구나. 이번이 지금 재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날짜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삼수를 향한 여러 가지. 그게 이성적이지 않겠어요? 코너 제목 중에 적십자 하나 나왔습니다. 적십자. 적십자. 저희가 대선 후보들이 출연했을 때 정도의 문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나와야지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대선 후보도 아닌 자유인이 대신 노회찬 의원 등장하시고 문자가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는 거죠, 적십자는. 거기서 연결된 겁니다. 예. 불우이웃을 도울 처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적십자 코너명 주신 분도 있고
자, 그래도 손학규 후보도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예, 뭐 안타깝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고. 예. 예, 또 제가 뭐 근데 사실은 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출마하지 않겠다. 예. 헌법을 고쳐서 제7공화국 시대가 출범해야 된다. 사실 제7공화국이라는 용어는 제가 제일 먼저 썼던. 예,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데 오래됐죠. 예. 뭐 그 저작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이 고쳐지고 새로운 체제가 출발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는 이번 대선에는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출마를 했다는 거죠. 저는 애초에 그 어떤 선언, 약속이 지켜졌어야 했다. 그 산에서 안 내려왔어야 됐다. 산에서 안 내려왔어. 뭐 그러면 그분이 또 나름대로 대선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계속 경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예, 지난번에도 출마하셨고, 이번에도 출마하셨고, 2등 전문이세요, 지금 계속. 그것도 유지하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예. 계속 2등을 하고 계신데,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 민주당 후보가 많지만,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주시면요. 문제. 예, 저는 뭐 아직 경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네. 쉽게 언급할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다 쉽게 언급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인복이 있다. 아, 인복이 있다?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경쟁 상대가 안희정, 이재명이었던 것은 정말 그건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건 운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인복입니까? 지난 3개월을 갖다가 예. 뭐 경선이 최근에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상 경선은 지난 한 석 달 동안 계속 그렇죠. 유지되어 왔던 건데. 그렇죠. 여론 경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당내에 같은 당내에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희정 후보를 통해서 오른쪽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좀 이 진보 쪽 예. 마크맨 역할을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을 다른 후보들에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 안에서 가둬둬. 이제 각각의 후보, 그 안희정 후보가 확보한 것 그것이 다 온전히 문재인으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 세력이 크는 걸 막는 데는 혁혁한 그렇죠. 공로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구하는 거는 이제 어렵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이거 하늘이 준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럽기도 하고 이거는 인복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복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복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과학의 대상을 넘어선 거죠. 이건 어디서 염력이나 뭐 기상학, 천문지리학 뭐 이런 거죠. 저희 역대 코너 중에 가장 빵빵 터지는 첫 순서였습니다. 저희 제작진 기립박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 다 캡처해가지고 문자를 거기서 후보를 골라서 다음 주에 후보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 골라주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코너 제목도 없는 코너에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 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 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 타워.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게티 이미지 뱅크 네, 불친절한 AS. 대선 후보가 왔을 때보다 문자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님의 새 코너에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막말에도 품위가 느껴집니다. 노회찬의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신 분은 다음 코너인 정태현 소장님 미리 돌아와서 웃고 계십니다.
조용히 해주셨는데 먹고 계시네. 노회찬의 다 죽었어. 뭐 노회찬의 돌려가기, 노회찬의 프리덤, 노빵빵, 노회찬의 병태생리학. 엄청나게 많은 노인과 정치. 노인과 정치. 노인과 정치. 아니, 노회찬 의원이 노인은 아닌데, 왠지 와닿습니다. 노인과 정치. 자, 하여튼,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캡처해서, 그 중에서 후보 선정해서 다음 시간에 정하겠습니다. 또, 웃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금천 08번 마을버스 기사님이 중고등학생이 많이 타는 이 시간에 뉴스 공장을 틀어놓으셨네요. 청소년 심신 건강이 걱정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은 금방 회복돼요. 제 방송을 듣고 심신이 좀 흐트러져도 금방 회복돼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태인 소장님, 그러니까 화요일로 코너를 옮겼어요. 어차피 뭐 코너로 무슨 요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제는 기억할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노회찬 의원이 나오고 바로 정태인 소장님이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노회찬 의원 나온 다음에 꺼버릴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만큼 재밌게 만드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경제로. 이 업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해요. 예. 저희 6개월 다 됐는데 6개월 동안 모든 코너 중에 가장 빵빵 터지는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 자, 빵빵 터질 일이 없는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죠. 이제 박근혜 씨죠.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4년 동안 일은 잘했는지 경제 쪽을 조금 더 너무 잔인한 주제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주제인데 경제학자로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네,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니까. 네, 순수한 마음만 갖고 경제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그러면 실제 다른 거 다 빼고 성적표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잔인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4년의 경제 성적표.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내세운 고가 474였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명박 747에서 747이었죠. 네. 이명박 씨 747은 7% 경제 성장에 1인당 GDP 4만 달러, 네. GDP 순위 세계 7위라고 하는. 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네. 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3.2%.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고 1인당 GDP가 한 8,000달러 좀 안 됐죠. 27,000달러? 네. 이 정도에서 그쵸. 4만 달러가 안 되고 7위는 내려갔죠. 네. 순위는 내려갔고요. 순위는 내려갔고 네. 다 내려갔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이제 바꾼 게 474입니다. 네. 4% 경제 성장을 하고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네. 참신했어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업률 보고 이랬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지표는 고용률이거든요. 네네.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네. 이거를 7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1인당 GDP 4만 달러는 또 들어갔죠.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 정도 4년 동안. 다시 또 떨어졌네요. 예, 네. 또 떨어졌죠. 3.2.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가 한 4.5%.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가 한 5.3%. 그러니까 계속 네. 성장률이 쭈르륵 떨어지고 있다. 근데 3% 이하로 내려간 건 상당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률 70%는 66%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률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누가 고용이 더 됐냐를 보면은 노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60대가 대부분. 그리고 50대 이상의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고용률이 66%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 마지막 1인당 GDP 4만 달러는 역시 2만 8천 달러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만 달러 구호는 노무현 대통령 때 3년 차에 나온 구호고 실제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둘 때 한 2만 3천 달러, 네. 2만 4천 달러 정도로 그만뒀는데 9년 동안 그러니까 늘어난 게 한 4천 달러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죠. 4,500.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9년 동안 500만 원 늘어났어요. 1인당 GDP가. 그 9로 나누면은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그 전에는 훨씬 더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달러로 따진 1인당 GNI는 16% 정도 평균, 연평균 16% 늘어났어요. 물론 이건 환율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삶이 퇴보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돼 있죠. 더 나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 정부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인데 자식 세대가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 세대가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헬조선. 예.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식이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뭐, 그 안보 차원이든 복지 차원이든 뭐 경제 수준 차원이든 조금 더 나은 삶이 항상 이어졌는데 이제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97년경의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못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몇 %나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낮게 받겠죠, 그때. 예, 낮게 5%. 예. 지금은 한 더 나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예, 예. 95%가 나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96년, 7년에.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자식에 대한 좀 이게 있어요. 과대 평가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투자 안 해도 자식들한테는 올인하니까. 근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그게 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애가 나보다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옛날에 비해서 아이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때는 3명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1명 낳잖아요. 1명 또는 2명. 피부로 느끼는 내 삶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가 정말 심해진 거예요. 네.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이제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냈죠.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건 아세요? 청년 실신. 청년 실신 뭐 이생망은 아는데. 실업자 플러스 신용불량자에서 이제 청년 실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저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세대가 된 거죠. 아무리 지표도 봐도 실제로 그렇고요. 예.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괜찮은 직장을 얻어서 좀 부모 세대처럼 살 것 같지는. 최소한 부모 세대만큼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거죠. 나서는 생각해 보면은 옆에서 잘 나가는 애들하고 차이를 보면 이게 부모들이 물려준 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정유라 씨가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실력이라고. 부모도 실력.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근데 그게 결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상인으로 태어나거나 노예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분제 사회처럼 또 됐다는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네,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꼭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불평등이 심화된 거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수출이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채에 의한 소비가 늘어나니까 성장률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거에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이제 소비를 줄이는 단계로 들어갔죠. 이게 IMF 이후에 그 IMF가 우리나라에 적용한 정책 자체가 사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지나면서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구나 하는 양극화를 막는 정책이 이 두 번의 보수 정권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걸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나왔으니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줄푸세예요. 원래 이명박 씨하고 대선 때 내세웠던 게 줄푸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로 바꿨었는데 실제로 시행한 정책은 줄푸세죠.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운다. 이게 줄푸세잖아요. 근데 정확히 줄푸세를 했고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경제혁신 3기년 계획 국가 대개조 계획을 내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무역투자진흥회라는 걸 10번. 그게 이제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축소판하고 비슷한 거죠. 수출진흥회의라는 걸 해서 똑같아요. 거의. 재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표를 만들고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규제 완화 쪽으로 갔죠.
그래서 기업이 여기서 규제는 기업들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풀어달라고 하는 게 규제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학교 옆 호텔 허용해 준다든가, 근데 병원 안에 호텔을 넣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죠. 병원을 영리화한다든가. 네, 병원 영리화하면서 호텔. 근데 그게 이제 기업들 이미 그런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큰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쪽, 건설 쪽만 이제 투자가 일어났고 사실 설비 투자가 작년에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잘했던 거 좀 해보세요. 잘했던 아까 70% 고용률 70% 정책은 신선했다. 그리고 실제 60% 달성했다. 60 몇 %. 근데 요 고용률이 70% 육박한 것의 잘한 부분인데 그게 실 내용이 아까 노년층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노년층이 허드렛 노년층이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복지가 없으니까 이러죠. 그리고 우리 지금의 어르신들이라는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고 60년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마인드가.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시고 일의 종류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부분 일자리에서 예를 들어 청소하고 뭐 이런. 예, 아파트 경비를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보면은 휴지 줍는 분들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리어카 끌고 이제 휴지 줍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잡히는 거죠. 휴지 줍는 것도 일자리로 누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물상하고 뭐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허드렛 일이 늘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늘었죠. 50대는 이제 퇴직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 치킨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영업이 늘어나는 이 정도가 늘어난 거고 실제로 괜찮은 일자리는 없었어요. 지난 4년 동안 52조 원을 집어넣었거든요. 일자리 정책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어떻게 갔는지는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4대강을 2번 할 돈인데 그게. 예,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한 일은 뭐냐면 박정희 신화를 없애버린 겁니다. 아니, 저는 이건 정말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명박 씨 뽑을 때나 박근혜 씨 뽑을 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박정희의 정책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딸을 뽑았는데 지난 9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제는 박정희 씨의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60대 혹은 6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너는 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이런 말들이 보통 자식 세대라고 정치 관련해서 대화하다가 막힐 때 나오는 주요 멘트잖아요. 요즘 60대에 6.25를 못 겪었어요. 예, 60대는 아니죠. 예, 70대가 6.25를 겪었어요. 이제는 그 멘트는 70대, 왜냐면은 50년이고 지금은 2016년이니까요. 66년이 지났어요, 전쟁이. 그러면 지금 70세도 전쟁 났을 때 4살이에요.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전후의 그 비참함이 몸에 남아있죠. 이분들이 이제 청소년 되셨을 때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겠죠, 그때가. 그렇죠. 근데 그걸 본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70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또. 그것도. 70대 중반은 돼야 기억이 나는 나이가 됐어요. 60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이 그 시절을 기억 안 납니다. 아무리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0대, 60대는 아직 60대는 아닌데 50대는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고도 성장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일 빌딩 올라가던 시절. 네, 재산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많아요. 국민연금도 괜찮아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받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50대가 보수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사실 60대는 50대 후반 쪽, 55세 이상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계층이 아니라 세대 대결이 일어나는 점점 양상으로 정치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 예전엔 지역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한 20년간 거의 경제 성장률 제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요새 좀 아베가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지금. 지난 4년이 우리가 일본한테 뒤지게 된 4년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 취직이 일본이 훨씬 나아졌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의 전후 세대, 노인 세대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그리고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젊은 아이들은 처음에 시작할 돈이라든가 그 돈이 안 풀려 나오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지고 세대가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아야 노인들도 좋아지거든요. 성장률이 높아져야 사실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박근혜 복지 정책이라든가. 네네. 지금까지 칼폴라니 사용대연구소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